지금 미국 워싱턴 DC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퍼스펙티브 시리즈에서 동양의 작은 나라가 특별 주제로 선정되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권위 있는 행사에서 올해의 주제로 동아시아의 부상이 선정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박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메인 프로그램으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필립스 박사는 1년간 세계 8개국을 순회하며 호주,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필리핀의 각계각층 인물들을 인터뷰했으며 그들이 경험한 동양의 이 작은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을 심도 있게 조명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잠시 한 나라에 열광하는 현상을 넘어 이 나라가 글로벌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연 들어보실까요? 그 전에 잠깐 사연 듣기 전에 더 좋은 사연을 매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인류학 교수 앤드류 필립스입니다. 52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세계 각국을 연구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학자라고 평가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최근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돌며 취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사연이 아닌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취재지는 호주였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시드니, 외곽의 조용한 마을. 그곳에서 베트남전 참전 용사 윌리엄 그랜트를 만났습니다. 7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또렷한 목소리와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죠. 처음에는 퉁명스럽고 말수가 적어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했습니다.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을 때 윌리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네는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저 미국식 관점으로 편집된 이야기가 필요한 건가? 윌리엄이 갑자기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 말을 들은 윌리엄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우리는 지옥을 경험했네. 폭염과 습기, 보이지 않는 적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호주군은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지. 하지만 내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건 바로 한국 청룡 부대원들일세. 윌리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몇몇 아시아계 군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놀라웠어. 그들은 우리보다 체격도 작고 좋은 장비도 없었지만 엄청난 정신력과 단결력을 갖고 있었네. 적은 물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어. 윌리엄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그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네에게 고백할 게 있네. 1968년 2월 우리 분대는 베트콩에게 포위당했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갑자기 한국 특수부대가 나타났어.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접근해서 우리를 구출했지. 내 생명의 은인들이야.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성이었죠. 윌리엄, 방해해서 미안하네. 문이 열려 있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중사, 자네 왔군. 두 노인은 서로를 반갑게 맞이했고 윌리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방문객은 박정호 전 한국 특수부대원으로
당시 윌리엄을 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윌리엄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베트남전에서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약 10년 전 제가 한국 참전용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우연히 만났죠. 알고 보니 그는 시드니 교회에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윌리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박정호 씨는 베트남전의 생생한 기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968년 2월 우리 청룡부대는 정글 깊숙한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어요. 박정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본부로부터 무전이 왔어요. 호주군 분대가 베트콩에게 포위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을 펼쳐 간단한 지도를 그리며 계속했습니다. 저희 위치에서 호주군까지는 약 4km 정글에서 그 거리는 매우 멉니다. 더구나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베트콩 부대가 있었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녹음기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강렬했습니다. 우리 중대장이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었죠. 결국 저를 포함한 8명이 구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박정호 씨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 정글을 통과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한 발자국씩 전진했죠.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베트콩 캠프를 우회해야 했을 때였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배로 기어갔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내면 모두가 죽을 상황이었어요.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죠. 그게 우리의 임무였으니까요. 박정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호주군 위치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부상을 입었고 나머지는 마지막 탄약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도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명이 반대편에서 소란을 일으켜 베트콩의 주의를 돌리고 나머지는 호주군을 우호하며 철수하기로 했죠. 박정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중 한 명, 김진호 상사가 유인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정호야, 이 사람들을 꼭 살려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냐?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박정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상사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호주군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동안 저는 부상당한 윌리엄 씨를 제 등에 업고 4시간을 걸었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말을 걸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겁니다. 박정호 씨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한국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 교리가 아닌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식사 후 윌리엄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태극기와 함께 군번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김진호 상사의 것입니다. 윌리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간직해왔어요. 박정호 씨를 만난 후에야 김 상사의 가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박정호 씨는 군번줄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상사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적을 초월한 인간적 유대와 희생의 이야기였죠. 한국군이 보여준 이 정신은 제가 알던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군을 단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작은 군대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윌리엄과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깊은 인간애와 책임감을 가진 전사들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이라는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한국군은 인간의 가치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이 아닐까요? 숫자나 무기의 우세가 아닌 정신적 힘에서 비롯된 강인함 말입니다.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박정호 씨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이 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취재지는 독일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의 핵물리학자 마르쿠스 슈타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르쿠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핵기술 전문가로 유럽 여러 나라의 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베를린 공대 연구실에서 만난 마르쿠스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기술에 대한 제 질문에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이요? 글쎄요. 그건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마르쿠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필립스 교수님, 제가 5년 전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들이었죠.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과 정밀 제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마르쿠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과학적 접근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나죠. 게다가 한국 연구자들의 노력과 헌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24시간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열정은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쿠스가 소개했습니다. 아, 제임스 콜린스 박사입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출신의 핵물리학자죠. 콜린스는 우리의 대화 주제를 듣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고 계셨군요. 저도 한마디 보태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한국의 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시뮬레이션 기술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특히 중성자 제어 분야에서는요. 마르쿠스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임스, 그건 아직 기밀사항 아닌가요? 콜린스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기술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과학자는 뜻밖의 한국의 과학 기술력을 두고 자랑하듯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르쿠스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 승인을 받는다면 6개월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들에겐 기술도 자원도 결정적으로 의지도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단지 IT 강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훨씬 깊고 넓은 과학 기술력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취재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제 생각은 계속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날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은 러시아 주한 대사관 외교관 세르게이 알렉세예프. 그는 한국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세르게이는 우리가 자리한 오래된 카페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저 그런 작은 아시아 국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세르게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 특유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 같았지만 지금은 무언가 고백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저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는 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해야 하느냐는 반응이 돌아왔죠.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소련 시절 외교관이었습니다. 80년대 말 그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한국인들은 무서운 민족이다. 그들은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지만 그 의지와 단결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 30년 후에는 아마 세계 강국이 될 것이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의 과장된 예측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르게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보니 아버지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요. 이건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세르게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다시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곧 한러 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제 보고서가 결국 받아들여진 모양이네요. 그날 저녁 대사관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세르게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강대국의 외교관이 한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제가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 시점이었고 제가 만날 사람은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줄리아 베르티였습니다. 밀라노의 화려한 컨퍼런스 홀에서 만난 줄리아는 38세의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유럽 패션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한국과 중국의 디자인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줄리아가 우아한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아시아의 디자인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그건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죠.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중국의 디자인은 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합니다. 반면 한국의 디자인은 절제된 아름다움과 기능성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죠. 줄리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3년 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곳의 디자인 감각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때 컨퍼런스 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디자이너 그룹이 다소 시끄럽게 입장하고 있었죠. 자, 이제 곧 있을 패션쇼를 보세요. 줄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패션쇼에는 한국과 중국의 디자이너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그들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패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중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선보였는데 화려한 자수와 금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반응은 다소 의례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하자 홀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감탄사와 함께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은 미니멀하면서도 독창적인 디테일이 돋보였고 무엇보다 착용자의 품격을 높여주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줄리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죠. 패션쇼가 끝난 후 한국 디자이너들은 겸손하게 인사를 했고, 반면 중국 디자이너들은 다소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과 일하기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건 정말 드문 조합이죠. 패션쇼 후 리셉션에서 줄리아는 한국 디자이너의 작품을 직접 입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많은 패션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미적 감각이 세계 패션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암묵적 인정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류를 넘어 세계 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사회적 측면도 깊이 알고 싶어졌고, 다음 취재지로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BBC의 베테랑 기자 제인 홀든과의 인터뷰는 코벤트 가든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7세의 제인은 냉철한 분석력으로 유명한 언론인이었죠. 저는 20년간 세계 각국을 취재해왔습니다만 한국만큼 흥미로운 사회는 없었어요. 제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극단적 대비의 나라입니다. 초현대적인 기술 문명과 깊은 전통 문화, 치열한 경쟁 사회와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공존하죠. 제인은 자신이 서울에서 취재하던 중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 시내에서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우산도 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한국 대학생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그럼 당신은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저는 집이 가까우니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는 비를 맞으며 뛰어가 버렸어요.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개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서울 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노인이 쓰러지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순식간에 주변의 한국인들이 모여들어 노인을 도왔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을 찾아 행동했다는 거예요. 제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영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자는 태도를 가지니까요. 그때 갑자기 카페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보니 한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인이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 남성을 향해 소리쳤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가세했습니다. 결국 도둑은 가방을 버리고 달아났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제인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한 행동, 사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용기와 공동체 의식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배운 것 같네요. 런던에서의 인터뷰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성취 뒤에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이 한국의 발전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을까요? 다음 목적지는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캐나다 사업가 존 카터를 만났습니다. 55세의 존은 와인 잔을 들며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호텔 직원이 가까운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아프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특히 의사소통도 안 되는 아시아 국가에서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 직원들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응대했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10분도 안 돼서 심전도, 혈액 검사가 끝났고 30분 만에 전문의가 제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협심증이었죠. 존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최소 45시간은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날 저녁에 이미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어요. 의사의 실력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병원비였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응급실 이용부터 고도의 심장 시술까지 모든 비용이 200만 원 정도였어요. 캐나다 달러로 약 2,000달러 정도죠. 캐나다나 미국에서 같은 시술을 받았다면 최소 3만 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목숨을 비쳤습니다. 이제는 매년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니까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해요. 검진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다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날 밤 존은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의료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의사들의 반발도 있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존의 이야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인터뷰 대상은 미국 교환학생 메건 리였습니다. 메건은 한국계 입양아로 24년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을 때 메건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어요. 메건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양인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미국인이었죠.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한국인으로 취급할 때면 불편하기까지 했죠. 메건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문득 내 뿌리를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 가보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충격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메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첫째, 인천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둘째, 서울의 대중교통은 뉴욕과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정확했죠. 셋째, 인터넷 속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서울대학교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수업 방식도 미국과 달리 체계적이고 심도 있었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곧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메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항상 마이너리티였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 그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곳에서 제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메건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친부모님은 27년 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후로 계속 저를 찾고 계셨다고 해요.
우리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건의 이야기는 한국의 또 다른 매력, 즉 문화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발전 너머의 가치였고 어쩌면 한국의 진정한 힘의 원천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저는 필리핀 세부의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은 고급 리조트의 매니저 안토니오 페레스. 그는 15년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안토니오가 리조트 해변가 테라스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규칙을 존중하며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42세의 안토니오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리조트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리조트의 수준도 높아졌죠. 한국 관광객들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지만 그에 걸맞은 존중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숫자는 많지만 시설을 훼손하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리조트 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거나 뷔페에서 음식을 낭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갑자기 안토니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우리 리조트로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방금 30명 규모의 한국 단체가 체크인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끝으로 손짓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항상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다른 투숙객들을 배려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안토니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리조트의 품격이 돌아온다는 의미니까요.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 그 안에는 강인한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 저는 단지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 그 안에는 강인한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 저는 단지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영향력이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저 한류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다큐멘터리여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